자, 그러네요. 어렵네요. 아, 참. 뭐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 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누가 얘기해도. 성공한 사람께 정답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이게 학기가 6학기잖아요. 3학년들은요,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6월, 8월, 10월에 3번 졸업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이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요. 금, 토하고 일요일 쉬고 월, 화 해서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어제 봤겠죠? 어제 공법을 봤고요. 지금은 이제 열심히 시험 보고 있겠죠. 지금 형사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밥 먹고. 아니다. 2시부터 시작하니까 10분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멘붕일 겁니다. 이게 돼요. 이게 끝나면요. 아시죠? 11월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그럴 사람은 좀 드물 수도 있는데요. 그 11월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10월에 안 되면 졸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최근의 추세는 매 학교마다 꼭 최소한 몇 명씩은 좀 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1월에 변호사 시험을 보면 뭐 이제 교수님들 생각은 그래요. 야, 10월에 이거 안 됐는데, 이 형식이 지금 변호사 시험이랑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얘 안 됐는데 얘가 드라마틱하게 1월에 실력이 향상돼서 되겠냐? 어차피 안 된다. 얘 안 되면 얘 안 되는 건 나는 관심 없고 학교 합격률이 떨어지잖아요. 학교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애들을 아예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제 응시자 대비 뭐 합격률이 나오니까 또 막으려고. 물론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몇 명 정도를 떨굽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10월에 딱 몇 명 이렇게 좀 소수만 떨구면 큰 반향이 없는데요. 학교마다 이걸 좀 많이 떨구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사이에. 지금 내가 3년을 비싼 등록금 내고 다녔는데 그래서 시험장도 못 가게 하니, 물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내 실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는 아직 반전의 기회가 있잖아요. 11월, 12월 동안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예 여기서 못 가게 하니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시위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이럽니다. 뭐 원장실에 가서 탁자도 치고요, 뭐 유리도 깨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 뭐 원칙인데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적인 문제예요. 가서 막 학부모가 와서 당신이 뭔데 돈 돌려줘 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깨고 이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추가 모의고사 뭐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통과하면 갈 수 있게. 뭐 그러다 보면 또 로클럭 지원하신 분요, 발표가 됩니다. 11월 말이면 좀 발표가 돼요. 근데 아시잖아요, 시험 발표 직전이면 공부 잘 안 돼요. 그렇죠? 검찰 더 늦게 돼요. 12월쯤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사실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좀 방황하다가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길게 보면 한 이 정도가 돼요. 물론 중간에 이제 수습도 나가고 이러다 보면 시간은 더 줄겠죠. 그런데 내가 과연 이때 비법으로서 법학을 좀 충분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사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법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분들이 법학을 꽤 공부해 보신 분들과 경쟁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1월에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지금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볼 때도 설마 이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겠어요. 설마 이거보다 떨어지면 로스쿨 제도를 없애야죠. 그냥 사시로 가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거를 뭐 자격제로 하자라고 하면서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요. 법무부의 행태로 봐서는 뭐 콧방구도 안 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과정에서, 그렇죠? 내가 동기들 2명 옆에 있는 동기를 밟아야 내가 붙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밟을 만한 애들 한번 쭉 돌아보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또 수업을 들으면 전체 수업이 있습니다. 전체 수업은 한번 맨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뒷자리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왜? 비싼 돈 내고 왔거든요, 얘네도 3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여기 오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절박해요. 특히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절박하죠. 집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합니다. 이런 다들 열심히 하는 구조에서 내가 둘 중에 한 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그래야 붙습니다. 물론 붙은 이후에 그러면 뭐 아름다운 세상이냐? 절대 아니죠. 붙은 다음엔 더 지옥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이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 직업은 최악의 직업이죠, 진짜. 정말.
갑자기 월요일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데요. 자, 아무튼 이게 우리는 항상 최전선에서 자기의 모든 걸 건 의뢰인들과 상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절박하거든요. 이분들은 뭐 그렇게 마음이 편한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 지금 여기서 지면 뭐 전 재산이 날아가는 분도 있고 여기서 지면 구속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죠. 절박하면 뭐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분히 믿고 기다리지 않죠. 자꾸 확인하고 전화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서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결과 안 좋으면 상상이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실이 4층인데요. 저희 5층에서 불 났어요. 불 질렀습니다, 의뢰인이. 그래서 근데 불 질렀는데 다행히 주말에 불 질러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계속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여기가 인테리어 공사를 막 마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불 질러서 여기 되게 속상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항상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박영수 특검 아시죠?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칼 맞은 거 아시죠? 의뢰인한테? 이게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뭐 긴 얘기가 아닙니다. 의뢰인들은 물론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했겠죠. 우리가 다 모든 의뢰인이 결과가 안 좋다고 칼 들고 이러진 않아요. 그 사이에 가령 뭐 연락도 한 번 없다가 단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유일한 연락이 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나죠. 저 같아도 화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게 지금 질 사건이다.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전화를 좀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괜히 일부러라도 뭐 한 일요일 아침에, 토요일 밤에 뭐 계속 전화 드려서 계속 마치 사건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결과가 안 좋아도 이분도 납득을 하죠. 열심히 했는데 안 좋으면 같이 판사님 욕하면 돼요. 우리가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락도 한 번도 없고 무관심하다 갑자기 졌다고 그러면 화나죠. 그럼 불 지르고 칼을 든다고요. 그래서 이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좋은 직업은 이제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하나 갖고 있고요. 여행 다녀서 수기 쓰고 여행기 쓰고 뭐 음악하고 이런 게 좋죠. 최악의 직업이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돌리기엔 너무 늦었어요. 어차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붙어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럼 50%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법이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양이 얼마냐면요. 사실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그건 맞아요. 이게 예전에 사법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서 봤고요.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선택형만 보고 그걸 붙으면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1년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술형, 사례형을 보는 시험이었고요. 기록형은 없었어요. 기록형은 연수원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같이 봅니다.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선택형은 오전에 끝났을 거고요. 지금 사례형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면 좀 쉬었다가 기록형 봐요. 끝나면 7시예요.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양이 사실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근데 생 비법에서 처음 출발해서 이걸 하겠다. 이론적으로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 해냅니다. 꾸역꾸역. 잘 해내고 다 붙고요. 심지어 로클러 많이 돼요, 비법들이. 이유는 이제 들어오실 때부터 이분들의 풀이 괜찮은 분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기회만 주면 다 한다니까요. 근데 기회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을 뒤로 미룰 수는 없어요. 시험은 법무부에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2월에 볼게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1월에 봅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냐? 준비하는 시간을 앞으로 미뤄야죠.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로스쿨 기간을 늘릴 수는 없고. 유일한 방법이 있죠. 휴학 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휴학을 하면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지켜본 많은 분들은요, 휴학하잖아요. 그럼 1년 있다 원위치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휴학하실 때는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고 잘해서 오겠다라고 가시지만 이상하게 1년 지나고 나면 원위치로 오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로스쿨은 결국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법조인들은 동기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완전 대박 천재가 아닌 이상 모르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요. 그게 이제 동기들이잖아요. 동기 받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오는 게 제일 좋지. 동기들 먼저 나가고 나는 1년 있다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비추.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다들 당연히 그래서 요즘은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부터는 합니다.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 합격 마지막에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얼렁뚱땅 들어오지만, 그래서 대부분 12월 1월부터는 선행학습을 해요. 근데 과연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시험 과목이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 그다음에 민법,
민소, 상법까지가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이건 이제 보통 2학년 때 하니까요. 노동법이니 환경법이니 이건 2학년 때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상법은 요거는 보통 한 2학년 때나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요. 이 정도는 진짜 기본으로 봐야 되는 6과목이거든요. 저거는 당장 늦어도 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사이에 결정을 봐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6과목을 여기서 어떻게 다 하냐고요. 이거 양이 제가 지금 한 글자, 두 글자 써놨으니까 가볍게 보이시지 양이 되게 많아요. 왜 양이 많은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변호사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책은 뭐냐면요. 기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쓴 것도 좋고요. 뭐 강사가 쓴 것도 좋고요. 뭐 이유는 뭐 상관없어요. 누가 쓰든 상관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지금처럼 차분하게 권리의 주체에서 사람은 무엇이며 이렇게 써 있는 책이에요. 두께에 따라 다르겠죠. 이건 어쨌든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돼요. 이 객관식 문제집을 우리 오지선다니까 오지선다 형식으로 풀지 OX로 풀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어쨌든 있어야 돼요. 주로 기출문제를 풀죠. 기출문제만 해도 이미 굉장히 쌓였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는요. 객관식은 요 공법은 40문제, 형사도 40문제, 민사는 70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한 해에 40문제인데 지금 이미 6회를 봤죠? 여러분들 시험 때는 7, 8, 9회까지 보겠죠? 그러면 4, 9, 36, 360문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360문제가 실제로 기출이 된 문제고요. 변호사 시험에. 3번 본다고 그랬죠? 모의시험. 이건 법전협,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근데 이거 1년에 3번 보죠? 그러니까 40문제면 1년에 3, 40이 120문제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이면 9회니까 곱하기 9하면 1000문제 정도가 넘잖아요.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대충 하여튼 1500문제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만 한 1500문제 정도가 돼요. 이거는요. 공법과 형사 얘기예요. 민사 70. 곱하면 뭐 어떻게 될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풀어야 됩니다. 안 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풀어야죠. 거기다가 사례집이라는 걸 다 봅니다. 이 사례집은 사례시험의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론을 사례 문제화 해놓은 책이에요.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근데 말만 문제집이지 그 안에 있는 해설들을 다 열심히들 보시죠. 사례집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기록시험. 민사 같으면 소장을 쓰는 거고요. 형사는 변호인 의견서. 공법이라면 뭐 이제 주로 헌법 심판 청구서라든가 행정이라면 역시 소장을 쓰는 이 기록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고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서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없는 분도 있는데요. 최소한 뭐라도 있을 거예요. 한두 장이라도 약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요. 최신 판례라고 하는 책을 얇은 건데요. 이건 무조건 봅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언제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2020년에 본다고 하면 한 2019년 한 11월쯤, 10월쯤 이때쯤에 최신 판례만 모아놓은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판례만 모아놓은 책을 봅니다. 자, 이 정도. 이게 기본 세트예요. 과목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민법, 민소, 형법, 형소, 헌법, 행정법까지를 가지고 가면 책이 많죠. 네. 물론 이제 이 안에 형사 또 민사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합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4세트가 되겠네요. 자, 그걸 들고 시험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렁크를 쓰잖아요. 여행용 트렁크에 넣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시험 기간에,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이 정도 분량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2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한다는 건 내가 내일이 시험이면, 내일이 공법 시험이면 오늘 공법 시험에 관한 이 책들을 볼 수 있게 다 정리를 해두는 거죠. 밑줄도 긋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뭐 이렇게. 그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맨날 입학하셔서 보시면 알지만 입학하셔서 정독실이라는 걸 주잖아요. 독서실을 자리 하나씩 준다고요. 등록금이 비싸니까. 자리 하나씩 주는데 거기 앉아서 한번 보세요. 남들 뭐 하고 있나. 앉아가지고 맨날 색칠하고 있잖아요. 자대고, 그것도 자대고, 형광펜 칠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왜 하죠? 그래야 시험 직전에 보죠. 이 많은 양을 그냥 새 책을 어떻게 봐요? 시험 직전에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형광펜으로 칠해놨고 막 스티커 붙이고 별표 칠하고 해서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주장창 하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 이것도 힘드니까 저 아는 친구는 그 찰흙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연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왜 그런지 아시죠? 형광펜은 마르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면 마르니까 형광펜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뚜껑을 일일이 닫고 이러기엔 시간이 한번 칠하고 닫고 이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거꾸로 찰흙에다 박아놓고 칠하고 이렇게 하고 칠하고요.
사이코들만 모여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 때 이걸 다 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선행학습 때 당연히 불가능하죠. 시간도 없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요. 이런 거 일단 미루세요. 선행학습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루시고요. 당연히 이거 필요 없죠. 선행학습 때 무슨 이런 걸 하겠어요. 필요 없고요. 서브 자제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서브는요. 오류가 너무너무 많을 거고요. 뭘 아는 게 있어야 만들죠. 그리고 이거 워드로 하면 되지 않나요?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책에 묻어가시는 게 맞고요. 서브는 3학년 때, 뭘 좀 알 때 하는 게 낫습니다. 다 지우시고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사례집, 요거는요, 요만큼만 지우시죠. 사례집을 볼 필요는 없는데요. 사례 문제는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서를 공부할 때 교수제도, 요즘은 이제 민법은 교수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넘기는 게 최악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넘기는 건 그냥 뿌듯할 뿐이에요. 덕분 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읽는 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기출문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 중에 이 사례 문제는요,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이거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객관식 문제집은요, 우리 객관식만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기에 좋은 게 없어요. 사례는요, 백지거든요. 몰라도 그냥 대충 뻥칠 수 있어요. 뭐라도 그냥 막 쓰면서 마치 아는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식은 O 아니면 X예요. 이거 찍어서 맞추는 거 빼고 스스로한테 한번 O냐 X냐 물어봤을 때 간단한 거잖아요. 너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을 때 거기 무슨 이론이 있어요. O 아니면 X죠. 그래서 객관식은 되게 선명하게 자기 이해도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무거나 잡지 마시고요. 기출문제집 잡으시면 돼요. 왜? 기출문제가 이미 충분하거든요. 딴 쓸데없이 뭐 자작 문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오로지 기출문제만 가지고 갑니다. 남들이 많이 보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 교재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죠?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면접도 걱정하시지만 들어가서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떨어질 게 확실한데 이걸 듣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리트를 공부하시겠죠.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교재 문제를 당장 고민합니다. 객관식 문제집도 되게 여러 종류거든요. 문제는 똑같죠. 기출이니까. 근데 해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데 교재를 택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합격률이 반이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가다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럼 밟을 수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이상한 걸로 해서 수석하겠다. 그러다 떨어집니다. 수석 필요 없어요. 수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차분하게 공부하는데 운이 좀 따라주시는 분한테 옵니다. 어차피 시험은 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운이잖아요.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운이잖아요. 모든 게 운입니다. 시험도 운이에요. 그러니까 수석을 노리실 필요는 없고요. 면접? 100% 운이죠. 뭐 또라이 교수 만나면 재수 없는 거죠. 그죠? 좋게 봐주시는 분, 그건 복불복이잖아요. 뭐가 있나요? 물론 그런 걸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면 되지 않나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슷하게 가면서 조금만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책도 그냥 남들 다 보는 책 고르면 됩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 그럼 망해도 같이 망할 거예요. 우린 합격률이 50%이기 때문에 같이 망하면 난 안 망한 거예요. 같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제일 고민은 이겁니다. 이거는 선행학습 때부터 당연히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행학습 때 이 두 개에다가 플러스 여기까지를 선행학습 때 볼 건데요. 이게 항상 고민이죠. 뭘 볼 거냐. 글쎄요, 저게 참 정답이 없어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서가 얇고 금방 볼 수 있다고 하면 걱정 없죠. 근데 교수 기본서는요, 한 2000페이지 정도 돼요. 민법만 예로 들면. 강사책도요, 최근에는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100 정도 돼요. 그럼 내가 그 책을 잡아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하죠.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막판에 볼 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저거 2000페이지 볼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거의 다 버립니다. 저 작업을 언제까지 하냐면요. 한 1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저걸 보거든요. 1학년 때 열심히 보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쯤은 대부분 암기장으로 갈아타죠. 그럼 그 사이에 밑줄 긋은 건 어딘가에 남지 않나요? 안 남아요. 남긴 뭘 남아요. 잊어버리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되 가능하면 교수 기본서를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좀 얇은 거 하여튼 이런 걸 좀 택해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남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2000페이지인데요. 그럼 그걸 가시되 좀 과감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버려야 돼요. 버리는 방법이 본인이 막 소심해서 밑줄 안 긋은 부분도 다 읽어요. 그러면 막 찢어버리시든가.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은 그 스탬플러로 페이지를 찍는 분 봤어요. 안 보게.
화이트로 다 지우는 분도 봤는데요. 그건 시간 낭비가 너무 커요. 네, 그거는 약간 본인 스스로도 하면서 좀 자괴감이 될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양을 줄여야 됩니다. 양을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시되, 자, 그럼 이 세 개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아까 과목 중에. 당연히 대부분이 그래요. 민법을 봐야죠. 네. 왜 민법을 봐야 되느냐? 양이 제일 많아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양이 제일 많아요. 형법, 이거는 뭐 들어가서 어떻게 미친 듯이 하면 됩니다. 공법은요, 좀 뒤에 해도 돼요.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민법은요, 들어가서 하지라고 하는 순간 양이 너무 많아서 치일 거예요. 우리 민법, 민소, 상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민법, 민소 양을 합치면요, 뭐 제 생각엔 형법이 2배 정도는 됩니다. 형사의 2배 정도는 돼요. 공법이는 3배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민법의 기본서와 객관식과 사례집 문제집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하신 다음에 주장창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요건 반드시 2개는 병행하시고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눈으로라도 좀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요건 하지 마시고요. 이 작업을 12월 면접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죠. 그래도 한 3달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가셔서 마치 나는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 것처럼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스스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 법학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본 거나 안 본 거랑 똑같아요. 기억 안 나요. 2번 본 거, 그것도 안 본 거랑 똑같아요. 이제 3번쯤 보면 어디에 뭐가 있었나? 있었는데 하면서 뒤적뒤적 여기쯤 있었나? 이 정도 됩니다. 3번 보면. 그러니까 2번 봤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당연한 거죠. 기억 안 나요.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이 가는데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4번쯤 보면 금방 찾습니다. 찾는 속도가 좀 빨라지죠. 어디 있었지? 이렇게 한 1, 2초면 찾아요. 이제 5번쯤 보면 쓸 수 있죠. 외워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 갈 때는요,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보고 가야 돼요. 특히 그 10번 중에 한 3, 4번은 막판에. 3학년 때 막판에 몰아서 봅니다. 그럼 외워져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셔서 나오셔서는 안 보죠. 나오셔서는 우리 이제 구글과 뭐 이런 걸로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책을 찾아보는데 거의 없어요. 찾아볼 여유도 없고요. 구글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은 구글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한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예외는 하죠. 여유가 있죠, 우리는. 부담 없이. 왜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시험에. 부담 없이. 자, 제가 뭐 민총 얘기하면서요. 권리의 주체 말씀드렸고, 권리의 객체 말씀드렸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지는 행사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표시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 있을 때 해결하는 107조부터 110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행사할 때 본인이 이제 의사표시를 통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모든 법률행위를 다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LA에 있는 사람인데 여행 갔어요. 우리 집에 당장 누가 우리 집을 뭐 10억짜리 집을 15억에 사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럼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누굴 시켜야죠. 우리 시키는 거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총에서는 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면접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A인데요.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때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갑이라고 해볼까요? 이 갑이 B와 형식적으로는 뭐 매매계약서도 쓰고 법률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효과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특이하죠? 얘는 그냥 법률행위만 해주는 거죠. 왜 할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A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대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면접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로스쿨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나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소송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그렇죠? 의뢰인이 본인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소송 대리를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행동의 효과는 어디로 가죠? 본인에게 가요. 여러분들이 요즘 법정에서 막 졸고 침 뱉고 판사님한테 시비 걸었다. 여러분들 피해 있나요? 없어요. 당사자가 질 거예요. 당사자가 지고 당사자가 구속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다만 사실적으로 의뢰인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불성실한 변론을 했다. 심지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한테는 불이익이 없어요. 그죠? 불이익이 있는 건 당사자, 원고, 피고 혹은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요, 망해도 여러분들 혼자만 망하잖아요. 1년 더 하면 돼요. 까짓 거.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망하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준 다른 사람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 잘못하면 뭐 자기가 아픈가요? 환자가 아프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대리입니다. 대리. 그래서 대리의 본질은 뭐냐면 행위는 다른 사람이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거.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는 다른 사람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거. 우리 민법의 대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요건 대리와 무건 대리입니다. 쉽죠? 이건 뭐냐?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하는 거. 두 가지밖에 뭐 유권 아니면 무권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 저기 강남에 뭐 사거리에 있는데요. 뭐 강남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땅이라고 합시다. 뭐 기분 좋죠? 뭐 얼마라고 할까요? 뭐 제가 강남 땅값을 모르겠어요. 뭐 500억이라고 할까요? 뭐 이 정도 땅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있으면 여기 없죠. 저 같아도 이게 있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죠. 정말. 자, 아무튼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A라고 합시다. 갑자기 B가 이 땅을 갑한테 팝니다. 팔았어요. 이 땅을 팔았어요. 우리 팔았다는 걸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매매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이 나한테 와가지고 빨리 이 땅 등기를 넘겨달래요. 내가 샀으니까. 나는 판 적이 없거든요. 뭐죠? 도대체 뭐죠? 무권 대리죠. 권한 없이 나를 대리해서 이 땅을 판 거죠. 무권 대리. 이거 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장난해요? 근데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죠.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이걸 책임지라고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못 살죠. 그럼 내가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요. 유권 대리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접에서도 이런 딜레마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무권 대리는 맞아요. 그런데 예컨대 A가 B한테 무슨 위임장을 하나 써줬는데요. 이 위임장의 내용이 뭐냐면 야, 이 땅, 이 500억짜리 땅 가지고 가서 좀 대출 좀 받아와라. 200억만 대출 받아오라는 위임장을 써줬어요. B가 그걸 활용해서 갑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갑은 위임장 갖고 왔고 뭐 이러니까 B가 대리권이 있나 보다 하고 땅을 샀어요. 이러면 우리 A가 책임져야 될까요? 라는 거. 일단 생각해보자고요. 원칙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대리는 유권 대리 아니면 무권 대리인데 땅을 팔으라는 대리권을 준 적은 없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예요. 그럼 책임이 없죠. 그런데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대출 받아오라는 위임장을 써준 부분이 좀 찝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죠. 위임장이라는 걸 갖고 왔고, 그렇죠? 실제로 뭐 하나 보여주는데 A가 뭔가 써준 것 같고, 그렇죠? 또 만약에 A, B의 관계가 부부였다고 해볼까요? 배우자였다고 해볼까요? 그럼 뭐 남편 땅을 판다고 하고, 이러니까 뭔가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었는데 그래도 A한테 책임 못 묻는다고 하면 얘는 돈 받고 이미 날랐는데 억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민법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문을 하나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표현대리라는 제도예요. 좀 어렵죠? 이 우리 민법에 125조, 126조, 129조에 적혀 있어요. 표현대리입니다. 이게 뭐 한자인데요. 이거는 보일현. 이거는요, 우리 그 표면 할 때 그 껍데기. 밖으로 보이기에 대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대리가 아닌데. 그렇죠? 표현대리. 네, 이거 표현대리.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스쿨 가면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농담들을 막 합니다. 재밌다고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사회가 아시죠? 3년 동안 갇혀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갇혀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군대는 2년만 갇혀있어도 막판에는 이상해지잖아요. 사람들이. 3년을 갇혀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들어올 때부터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일부 맞아요. 일부 이상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농담하면서 지네끼리 재밌어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 대리를 배우고 나서는 막 그런 거죠. 야, 우리는 뭐 표현 수험생 막 이러면서 재밌다고 합니다. 막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수험생이지 공부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막 웃어요. 네.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 놉니다. 근데 125조는요. 뭐 이거예요. 그냥 뭐 우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125조 표현 대리는요. 아까처럼 대리권을 준 적은 없는데 대리권 수요에 일정한 표시를 한 경우에 책임을 지라는 거고요. 요거는 대리권을 요만큼 줬는데 대리인이 이만큼 법률행위 했을 때 책임지라는 거고요. 요거는 옛날에 줬다가 지금 없어졌지만 행위했으니까 책임지라는 겁니다. 왜? 옛날에 줬던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요 위치가 여기 들어간다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했을 때 유권 아니면 무권인데 중간에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민법이 두고 있어요. 표현대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차이가 나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권리 행사하다 보면 잘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효와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무효는요, 말 그대로 효력이 없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취소 의사 표시를 통해서 효력이 없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 무효고 어떤 경우에 취소냐, 이건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예컨대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약정,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컨대 나의 첩이 돼주면 1억 원을 줄게, 뭐 이런 거. 개소리잖아요. 네, 그럼 그런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성매매 업주가 주는 화대, 포주들이 주는 화대, 이것도 무효죠. 그렇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이런 거 어때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억 원짜리, 뭐 한 20억짜리 땅을 1억 원에 팔게 하는 거. 그렇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일들은 이제 조문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 또 뭐 있나요? 아까 우리 봤던 통정허위 표시. 우리 판례가 무효로 보죠. 네. 취소는 뭐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입니다.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몇 명을 이른바 제한 능력자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같지만 뭔가 좀 불충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로 하자니 얘네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애기. 미성년자 19세 이하 애기들은 욱해서 법률행위 해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그럼 이럴 때, 야, 그래도 어쨌든 네가 했으니까 책임져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뭐 이런 경우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한정 후견인이라든가 성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제도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할머님, 이거 제가 또 얼마 전에 끝난 건데요. 뭐 할머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많습니다. 이분이 재산은요 대부분 그 와이프랜다. 남편한테 온 재산이에요.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A부라고 합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사이에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갑이라는 분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이분 양자예요. 40년 전이에요. 최근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극진히 모셨죠. 이분이 우리 의뢰인이고요. 이분이 직업은 요리사예요. 강남에서 요리하시는데요. 재산이 많다고 그랬죠? 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분이 건강하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약간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형제들, 항상 형제들이 문제죠. 형제들 A-, A2-, 뭐 A3- 한 4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 만약에 이분 이러다 돌아가시면 양자도 자식이랑 똑같아요. 이거 뭐 기른 자식이잖아요. 우리 낳은 자식을 생자, 친생자, 기른 자식을 양자라고 그러는데요. 길렀던 낳았던 어쨌든 자식이에요. 그래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 재산이 모조리 일로 와요. 일로 안 가요. 이게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여긴 3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좀 이제 상태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와가지고 막 처음엔 여기다 시비를 걸죠. 네가 양자인데, 네가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냐? 이거 왜 욕심내냐? 너 빨리 떠라. 이분이 좀 황당하죠? 나는 그냥 양자로 들어와서 40년 동안 산 거밖에 없어요. 또 사실은 이분이 아프실 때도 여기랑 여기 사모님, 여기 와이프 이 둘이서 이렇게 극진히 모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치매의 성향이 뭐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칼도 던지고 막 이랬어요. 그걸 다 받아줬거든요. 의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아줬어요. 그러면 어머님을 봉양하는 마음에서 받아줬겠죠. 그래서 친절을 자기 사이에서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대로 해 이러겠죠. 여기는 당신 뭔데 법대로 해. 뭐 사이 좋을 때는 뭐 삼촌 뭐 이렇게 했지만 문자를 보면 이제 뭐 거의 남입니다. 왼수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기였어요. 여기 둘째. 여기는 국회의원 나간다고 그러고요. 여기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어머니를 꼬십니다. 어머니 꼬셔가지고 CCTV에 다 찍혔어요. 어머니 데리고 가서 은행에서 현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현금 인출해요. 인출해서 가져가고 여기는 이 어머니 아파트 막 나한테 일단 넘겨달라고 하고 막 대출 땡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재산이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요. 이미 한 이만큼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벤츠 타고 오셔가지고요. 방법을 좀 찾고 싶다. 그럴 때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비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이 했던 것처럼 이분을 성년 후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주면 물론 이제 대리인은 이분으로 하거나 적어도 이분들이 아닌 저희 법인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분 재산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으나 이렇게 하면 보수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아닌 그 이모님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착한 이모님. 돈 욕심 없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대리인으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분들이 욕심은 못 낼 거예요. 만약에 하면 원위치 시키면 돼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권리 능력이 좀 권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효 취소고요. 그다음 법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조건, 기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법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준다 라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률 행위로 증여라고 하거든요. 1억 원을 주면서 그냥 안 주고 너 내년에 시험 붙으면 1억 줄게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죠. 너 내년에 시험 붙으면 1억 줄게. 그러면 시험 붙고 와서 1억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시험 붙기 전에 1억 달라고 그러면 붙으면 준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거 조건. 조건부 법률행위. 실제로요, 민사 말고 행정 쪽에서는요, 행정법 영역에서는 조건부 행정행위가 너무 많죠. 대부분 이게 다 조건부예요. 우리 관청이 허가를 낼 때요, 무조건 허가 안 내줍니다. 항상 뭔가 조건을 달아요. 뭐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 지으면, 학교 같은 거 지어서 기부 체납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줘요. 네, 조건부. 그런데 이 조건이요, 가능한 조건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시험 봐서 붙으면 1억 줄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변호사 시험 봐. 당장 봐. 붙으면 1억 줄게. 여러분들 1년 동안 변호사 시험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 뭐 있을까요? 이거 있네요. 11월이죠? 이제 11월이잖아요? 1월에 변호사 시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1월에 시험 봐. 변호사 시험 봐. 그래서 붙지? 그럼 내가 10억 줄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로스쿨 안 나왔는데. 이런 조건. 처음부터 불능인 조건을 조건으로 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불능 조건은 아예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조건. 너 나이 20살 넘으면 1억 줄게. 근데 나는 이미 20이 넘었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다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런 거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을 조건으로 달았을 때 이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불능 조건은 무효고요. 기성 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의 영역에서는 좀 중요하지만 우리 면접을 대비한다면 어떤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달았을 때 그 조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요. 혹시 이 조건이 불능인 조건이 아닐까. 불능인 조건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건 이건 안 주겠다는 말인데 무효로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조건을 조건으로 달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민총의 마지막. 민총이 제일 오래 걸리죠. 자, 우리 민총의 제일 마지막 제도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의 효력인데요. 어떤 시간의 효력이냐? 이 효력은 권리가 날아가는 효력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 1억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10년 이후에 돈 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이거 한마디만 하면 못 받습니다. 우리 이런 제도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모든 경우에 소멸시효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들어가서 하시겠지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으로 기산이 됩니다. 갱신이 돼요.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제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2단계에서 알아둘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날아가는 제도가 있더라. 사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은요. 민법 말고도 많아요. 우리 살인죄는 지금 예외로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죄죠. 근데 어디 고시원 같은 데 가서 한 10년만 가만히 계시면요. 나중에 자수해도 돼요. 처벌 안 받습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죠.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너무나 그 사이에 고통스러웠을 거다, 네가. 그러니까 충분히 처벌받았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배당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채권자한테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집 밖을 나가면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자꾸 숨고 싶어요. 그 세월을 한 3, 4년, 5년, 6년 했다고 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벌받은 거랑 비슷할 거다라는 취지로. 그러나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는 최근에 없어졌죠. 네, 그거 빼고 나머지는 공소시효 제도는 취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증거죠, 증거.
결국 우리가 이 세례를 잡는 건 처벌하려고 하는 거고, 처벌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재판은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범죄를 저지르고 7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증거 없습니다. 그럼 잡아봤자 처벌할 수 없어요. 재판 없이 얘를 그냥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실익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의 산일, 뭐 이런 취지들이 있어서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 명언입니다. 그런 취지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입학하시면 배울 것들이고요. 면접에서도 민법 총칙을 의식한다면 뭐 이 순서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을 문제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이 큰 틀, 민법 총칙의 권리의 주체부터 시작해서 이 권리의 소멸까지를 규정하고 있고, 권리라는 게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행사하고, 그러나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구나. 이 구조를 좀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이렇게만 해두면 나머지 물권이니 채권이냐는 것들은 다 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총만 한번 교재를 볼까요? 무슨 내용이 있나? 이 교재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446쪽에 가시면 민법 총칙이 보이죠? 거기 가시면 제가 그냥 밑줄 그어드리는 부분만 한번 좀 잘 익혀두시죠. 그 1번, 민법의 1번 원칙 제일 마지막 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 단락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신의성실의 원칙. 거기다가 이제 밑줄 그으시고요. 네, 권리도 신의성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의에 맞춰서 성실하게 잘 써라. 그런 말입니다.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 받을 게 있다고 그래서 밤에도 찾아가고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리 있는 건 인정. 그렇지만 잘 써야지. 뭐 돈 받을 게 있다고 뭐 사람을 부릴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뭐 그런 취지가 가번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밑줄만 그시면 돼요. 들어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뭐 약관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448쪽 가시면 정기요금 누진제. 이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기요금 누진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최근에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약간 수정할 부분이 뭐냐면요. 그 3번 정기요금 누진제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줄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근에 하나 이겼습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정말 최근에 한 번 이겼어요. 이 사건 그 중간에 보면 이번 소송은 곽성원 변호사가 이런 말이 있죠. 네. 저 아는 형님 중에 봉땡땡 형님이라고 있는데요. 봉땡땡 형님이 이 사건 곽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곽성원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사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했어요. 이거 말고 또 최근에 뭐 했냐면요. 우리 503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들 모아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 돈 어딘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거기는 뭐 저한테도 원고가 될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알아서 따로 할게요.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정기소송 이거 할 때요. 뭐 좀 의욕적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 군데다가 다 냈고. 이거 왜 문제되는지 알죠? 지난 여름에 누진제 때문에 막 정기요금 폭탄 맞고 막 이러니까 막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누진제, 정기요금 누진제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뭐 일정 이상 쓰면 갑자기 요금이 확 올라가잖아요. 더 쓰면 더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구간을 안 넘기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다 뭐 이러면서 소송을 냈는데 뭐 줄줄이 다졌어요. 이제 카톡창을 보면 막 어떤 좀 슬픈 얘기들이 있다가 이것 때문에 거의 문을 닫을 뻔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인천에서 한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이제 막 그분이 페북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페북에다가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술 엄청 잘 마시는데 맨날 술 먹습니다. 맨날. 근데 그분은 이따위 걸 안 보니까요. 훌륭하시죠. 네, 정말. 어떻게 훌륭하십니다. 이분은 뭐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장인어른을 생각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요금 누진제 사건도 그거예요. 정기요금이라는 게 결국 한전이랑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거잖아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행되라. 오케이. 누진제 네가 사인했으니까 책임져라. 하겠는데 너무 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건 알겠다. 네가 나한테 정기요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야 이게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에서는 너무 심하다. 봐서 무효 갔어요. 자 그렇고요. 그 인으로 오시면 이건 이제 권리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번의 자연인 보이죠? 그리고 한 세 줄 내려오면 태아라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갑자기 태아가 문제되는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제한 능력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목차 위주로 계속 밑줄을 그어봅시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로 미성년자 보이죠? 애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제한 능력자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로 미성년자가 있다라는 말 있죠. 취소할 수 있게 해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다항의 법인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간쯤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개념이 보이죠. 이런 것들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왜 물건이 나왔는지 알겠죠? 권리의 객체라는 거죠. 권리의 객체. 자, 여러분들은 권리의 객체니까 물건 옆에다가 행위라는 말도 써놔야 되겠죠. 자, 권리의 객체는 물건과 행위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말이고요. 중간에 의사표시라는 말이 보일 텐데요. 법률행위 단락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의사표시 보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뭐 효력요건, 성립요건 이건 이제 우리 단계에서는 필요 없고요. 의사표시라는 것이 법률행위의 핵심이다. 꼭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가면요, 이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쟁점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우리가 수험생일 때는요,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고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은 별로 안 합니다. 이 해석은 다 해서, 출제자가 해서 시험 문제에 주어져요. 뭐 A가 B한테 물건을 팔려고 했다. 이게 다 해석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 나오시면 법률을 적용하는 거는 구글링으로 거의 다 되고요. 심오한 법리에서만 좀 수준 차이가 날 뿐이죠. 그거 말고 대부분은 이겁니다.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 둘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매매 계약서인지 뭐 임대차 계약서인지 거기서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뭐 1억을 줬는데 이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고요. 재판도 거의 대부분 그런 쟁점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 해석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쟁점인데 우리 수험에서는 이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이건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452쪽에 의사표시 해가지고 조문들이 보이네요. 107, 108, 109, 110 보이죠? 107, 108, 109, 110 그냥 그런 게 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우리 민법이 해결하는 이론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특히 차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실무나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차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면접 관련해서는 그냥 차고하면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면접 관련해서는 이 정도 딜레마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53쪽에 가시면 생각 더하기가 있죠. 마지막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취소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적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누구한테 좋아요? 당연히 착각한 사람한테는 좋죠. 근데 착각해서 괜히 여긴 지금 뭐였죠? 120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샀는데 그럼 이걸 취소해야 판 사람은 만약에 그냥 팔면은 108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게 해주면 착오에 빠진 사람은 좋은데 상대방은요? 또 뭐 우리 이런 거 많죠. 우리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 실수로 그거 뭐예요? 무슨 뭐 실수로 10,000원짜리를 100원에 막 등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100개씩 결제했다가 나중에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원 막 항의하고 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에는 좋은데 다른 쪽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저울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우리 조문이 착오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요건이 어디 있냐면 453쪽에 가시면 쭉 위로 올라가시면 갑자기 동그라미 가나다라는 게 보이죠? 내용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중과실이 없을 때 뭐 이런 말이 보이죠? 본문에. 그렇죠? 이렇게 453쪽에 가나다 동그라미 이렇게 약간 제한을 걸어둔 거죠. 그렇죠? 가나다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그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중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되게 일반적인데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비겁한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야 이거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게 멋있죠.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화끈하잖아요. 항상 문제가 이거죠. 이거 세모.
이러이런 조건이면 할 수 있다. 이거 결국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항상 뭐 아니면 도인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차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하고, 무조건 할 수 없다 이러면 차고에 빠진 자한테 가혹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죠? 매번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면접 볼 때도 가능하면 극단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무난하게 가고 싶으면 극단적으로 가면 최고점 받거나 또라이 취급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무난하게 갈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말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조건이 하나만한 얘기죠. 결국 답이 없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보이죠? 소멸시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민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 채권을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민소 보고, 뭐 이러면 우리 끝날 것 같아요. 쉬시죠.